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 당과 정부를 질책한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도 당정 다잡기에 나섰고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는 등 선대위 구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위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 대표 측과 수싸움을 벌이면서 당내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예결소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예결위 예산소위가 가동된 가운데 오늘은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며 예산안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당정을 함께 질타한 데 이어 예산안 통과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주문을 의식한 듯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이를 과소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한 겁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지급할 재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그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가운데 2030 세대 겨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만나 환경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층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자 매머드급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위기의식 속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일 국회를 찾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비례대표 의원 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당내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권성동 의원을 만났는데요. 윤 후보는 나 전 의원과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당 소속 초재선 의원 9명과 여의도에서 오찬도 했는데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당 안팎 인사와 잇따라 만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한 고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오찬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 함께하고 당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현재 송갈 선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합니다. 어제 열린 김 전 위원장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 윤 후보가 공개 러브콜을 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윤 후보가 긴급 회동을 제안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4명의 총괄본부장 가운데 권영세 의원을 포함한 2명을 이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진 곡간지기 사무총장 자리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비서실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을 제안했지만 아직 이 대표와 의견이 합치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아주 늦지는 않겠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 큰 무리 없이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잠적했다가 최근 붙잡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구속의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PPT 자료까지 보여가면서 검찰과 권오수 회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오수 회장은 법원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여러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받겠는데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오늘 심사 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들으셨어요?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자 최대 주주로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제차 AS 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호재성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흘리거나 거짓으로 직접 주식을 사들이기도 하고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이른바 선수까지 동원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권 회장을 불러 주가 조작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문 내용과 그간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오늘 밤쯤 권 회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연루됐는데 김 씨와 관련된 인물이 잠적했다가 붙잡힌 사실도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오수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 조작의 선수 역할을 했던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이모 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10억 원 정도가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전달해서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저녁에 붙잡혀서 구속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선수 역할을 한 다른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3명은 이미 기소가 돼서 이번 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 핵심 연결고리인 이 씨를 상대로 김 씨의 관여 여부나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권오수 회장 등과 주가 조작에 직접 공모를 했거나 범행을 도와준 방조 혐의 적용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건희 씨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오늘 권오수 회장 구속 여부에 따라서 김건희 씨 소환 시기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을 넘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고발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소환이 이루어질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권오수 회장 지금 기자가 자세히 전해줬듯이 외부 세력, 이른바 선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이제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그 당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씨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김건희 씨의 관계가 이제 거래 관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한다랄지, 아니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좀 싸게 매입을 하게 해줬다랄지.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계는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오늘 권오수 회장이 이제 구속될지 어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네.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김건희 씨도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공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히 어떤 본인의 증권 계좌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체를 이제 관리하도록 이제 유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권오수 회장이랄지 전에 다시 구속된 이모 씨, 소위 말하는 이제 주가 조작 선수라고 그러죠. 네네. 이모 씨의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향방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 중에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주식을 좀 일임하고 그 소위 말해서 돈을 대는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혐의를 좀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자본시장법의 이제 시세 조정, 그래서 허위주문을 낸달지 해서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걸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상당히 뭐 일단 죄가 인정되면 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를 하는 애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어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종합을 해보면 예. 사실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영장이 발부된 이모 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모 씨가 사실 그 세계에서는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사람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아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영장이 발부가 됐겠죠. 예. 그래서 이 이모 씨에게 김건희 씨가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있는 10억 정도를 관리를 맡겠다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한 8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까지 관리를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은 뭐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량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돈이 있어야겠죠. 네. 왜냐하면 허위 주문 내고 사고 팔고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계좌가 몇 개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좌가 소수 계좌면 그게 다 금감원의 모니터링에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 조작에 대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많은 계좌를 어떻게 보면 빌리는 형식으로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김건희 씨가 한 8억 정도 가지고 있었고 예. 더구나 모 증권 계좌에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걸 유탁을 해줬는데 유탁을 받은 사람이 주가 조작 선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계좌를 유임한 게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예.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이 주가 조작 시기가 2009년부터 약 3년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때 자료가 좀 남아 있어야지 수사가 좀 진행될 텐데 어떻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수사하는데 자료를 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가를 사고 팔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계좌 추적을 다 해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는 해명이 있는데 네. 그 해명 내용은 이거죠. 자신들은 이 주가조를 모르고 4개월 정도 유탁한 건 맞다. 네. 관리를 맡긴 건 맞다는 거예요. 예. 근데 4개월 하는데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제가 볼 때 약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 1월에서 5월까지 유탁을 맡겠다는 거죠, 관리를. 네. 그런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시기는 2010년 10월이거든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이 기간 동안에 10월까지 계좌를 맡겼고 그러면서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예. 지금 아직은 뭐 그 부분까지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그걸 애단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되게 이제 주가 조작 선수들이 물론 야 이 주가를 조작을 하겠어 돈을 벌어주겠다 해서 계좌를 가져가는 게 있지만 예.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불려줄게 이렇게 하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와 구체적으로 어떤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어준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어주겠다는 취지로 가져갔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예.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권오수 회장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도망갔다가 다시 잡힌 이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가 달라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갖고 있었던 증권 계좌를 이제 들여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자금 거래 내역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도 다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증권 거래소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검찰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예. 뭐 그 김건희 씨 쪽에서도
증권 계좌를 갖다가 관리해달라고 맡긴 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근데 맡길 때 서로 모종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서로 공범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의 공범 관계가.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단순히 수익을 낼 목적으로 이 계좌를 맡겼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혐의 입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계좌를 맡기던 시기가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 2년 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권오수 회장과 관계랄지 예. 아니면 이 권오수 회장의 소개를 통해서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를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순수한 만남이었느냐, 아니면 주가 조작인 걸 알면서도 소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술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통화 기록도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 자체는 예. 일단 계좌를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조정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의 10억,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8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어떤 식으로 사고 팔고 됐느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겠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필이랄지 이모 씨랄지 네. 권오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 나온 게 있었죠. 이 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경선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제 몰랐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몰랐고 부인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어제 민주당 강두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김건희 씨가 단순한 이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그 내사 보고서 자체는요. 네. 그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계,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관계 예. 이 부분에서 자금 거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내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내사 보고서긴 한데 이게 이제 신빙성이 있냐는 별도의 문제고, 예. 그리고 이 내사 보고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 씨의 자필 진술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작성했던 경찰관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증거 자체는 뭐 외부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내사 보고의 전체를 보면 예. 이거 주가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내사 보고서 전체를 읽어봤는데 예. 아마 서로 이제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가 아마 윤 후보 결혼하기 전에는 상당히 서로 거래가 많이 있던 걸로 보여요. 특히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예. 그 회사의 어떤 주식도 굉장히 싸게 받고 액면가로 예. 그런 걸 보면 권오수 씨하고는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었다. 물론 윤석열 후보 결혼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이모 씨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내사 보고서 전체에 의하면 좀 약간 의심을 할 여지는 있다. 이제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네. 그러면 왜 그 당시 수사를 해서 이걸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경찰 얘기는 그래요. 금감원에 당시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예. 금감원에서 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 수사가 확보가 어려웠군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경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원칙적으로 이게 정말로 주가 조작이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금감원에다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 게 맞겠죠. 네. 그러시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영장 발부 신청을 해도
나오지 않을 거라 이제 그런 생각했는지 그때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그 당시에 별다른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사 종결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앞서서 저희 우철희 기자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소환이 곧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발을 했고 피고발인에 김건희 씨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계좌 관련해서 이걸 관리하라고 맡긴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사실은 조사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 측에서도 계속 주가 조작하는 거에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한 4개월 맡겼다가 좀 이상해서 손실만 봤기 때문에 바로 다시 회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맡겨서 수익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씨의 혐의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씨가 지금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면이나 전화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부터 자꾸 그 뭐죠? 이 카메라 라인 네. 거기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 정부가 부정적이었잖아요. 특히 예, 조국 사태 이후로는 엄청난 부정적이가지고 예. 그게 다 없어진지 알았어요. 예. 그런데 대장동 개발 수사하면서부터 이게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현재 어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자체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야당 후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걸 지하 입구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소환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개적 소환을 할 것이다. 공개 소환을 하면 결과적으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많이 프레임이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하는 데는 시간의 문제인데 그 소환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중증 병상이 빠른 속도로 들어차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1%입니다. 수도권에 확보된 687개 중증 병상 가운데 52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제 76.4%보다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78.8% 가동률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73.8%와 72.2%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자 정부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유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오늘 오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의 병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비대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병상 확충뿐만 아니라 의료진 등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계속 이런 추이로 증가하면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다만 전국적으로는 전체 병상의 30% 이상 사용 가능한 만큼 비상계획을 발동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25명입니다. 전날보다 119명 늘어나서 일주일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요. 국내 발생이 2,110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23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6.9%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부산 86, 강원 51, 경남 43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2명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24명 늘어서 총 49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5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1.8%, 접종 완료는 78.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2,000명 이상 나오는 등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능을 앞둔 교육당국의 방역 긴장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이 발동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수능과 대학별 고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은희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일, 수험생들은 체온 측정을 한 뒤 손소독을 마쳐야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정부도 시험 장소로 사용될 학교의 방역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일상 회복 상황에서 시행되는 수능이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도 이어져 방역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18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히 수능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학생 확진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인데 11일부터 시작된 원격 수업과 수능을 앞두고 개인 방역 수칙에 신경을 쓰면서 특히 고등학생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수험생 백신 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만약 수능 당일 체온이 37.5도 이상 또는 기침 등 유증상자는 각 고사장의 별도 시험실에 배정되고 마스크는 시험 내내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수능 이후 이어지는 논술, 대면 면접,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능이 끝난 이후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전면 등교를 앞두고 청소년층의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연말 모임도 큰 위험 요인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상계획까지 시행에 들어간다면 오는 20일 예정된 전면 등교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집값 급등과 맞물려서 대출 수요가 늘면서 지난 3분기에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만큼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들이 발빠르게 대출 이자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양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3분기 국내 은행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고요? 네, 지난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3분기에 3조 5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당기 순이익은 15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5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3분기 이자 이익은 11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권이나 수수료, 외환 등의 비이자 이익 부문은 대부분 감소했으니까 은행들이 이자로 수익을 크게 늘린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 자체가 늘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 9천억 원, 기업대출은 1,05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1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 차이는 지난 3분기 1.8%포인트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대출금리가 빠르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이자 잔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당국은 은행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입니까? 네, 실제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출금리를 높여서 수요를 줄인다는 계산이지만 결국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 예대금리 차이만 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최근에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 한계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의 부담이 커지기도 했고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결국 국가 경제 전반으로 부작용이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부실 대출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중단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2일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교량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됩니다. 지자체의 정책 추진과 민간 사업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결정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일산대교는 한 번 이용하는데 600원부터 2,400원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을 내려놓기 전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결재를 합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지만 조율되지 않은 갈등은 되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측이 바라보는 예상 수입의 차이,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큰 게 문제였습니다. 경기도가 사업시행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2천억 원인 반면 국민연금이 투자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수익을 더한 추정 금액은 7천억 원 이상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됐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산대교처럼 공익처분으로 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무료화시켜버리면 앞으로 민간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자산 운용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수익률 그렇게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기도의 강행 처리에 양측의 법적 분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경기도의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통행료에 불만을 느꼈던 인접 도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은 결국 경기도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본다면 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인접지자체 고양, 김포, 파주시는 즉각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행료 재개에 시민 자발적으로 불복종하는 운동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최초로 제기하고 기자회견에도 나섰던 이재준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존중을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유감이라고 하신 겁니까? 예,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자금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수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1년에 통행료가 28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그중에 180억 정도를 이자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 10년 이상 노력을 해서 20일간의 정말 꿈결 같은 그 세월을 살았죠. 무료화라는. 그렇지만 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예. 이 인용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손해가 날 거라는
그 통행료 수익금을 전체를 다 저희가 선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료화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모든 행정력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이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자금 재조달을 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후소인 채권 같은 경우는 그 2009년 12월 28일 날 후소인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361억을. 근데 그 다음 날인 29일 날 유상감정을 통해서 다 회수해 갑니다.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금까지만 지급한 것도 680억이고 이것이 2038년까지 하게 되면 1,600억이 넘거든요. 이런 어떤 기형적인 수익 구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과도한 이자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또 위반이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포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분리해야 됩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일산대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통행료를 낮추고 그리고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데 특수관계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너무나 많은 이자를 지급함으로 해서 사실상 수익 구조를 불합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법적 조치,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 이것도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그러한 그 통행료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통행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고양시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만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지 시민들의 불만이 어떻게 표현될지는 사실상은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할지 안 할지는 시장님도 모르지만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겠다. 이런 걸 좀 강력한 어감으로 설명을 하신 거군요. 저희는 기존 체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요법 그리고 시민들의 민의가 합쳐지는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조례 제정이라는 것 안에는 화물차 통행료를 내주거나 이러는 것처럼 시민들의 통행료도 뭐 내주는 그런 조례 제정까지 포함을 시켜 주시는 겁니까? 지금 영업용은 다 이제 그 면제를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일반 시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검토가 돼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좀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다는 것은 본안 심판을 받으라는 얘기지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처분이라는 것을 본안 소송을 가기 위해서 그 안에 저희들은 그 무료 통행을 그 상설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혼란이라는 부분은 정말 법원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저희가 대신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이 혼란을 부추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서울시의 한강대교는 다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국가재정으로 못 줬다면 국가재정으로 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경기도가 내지는 3개 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매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가처분을 인용하는 자체가 사실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시장님의 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앞서서 그 손해배상 부분을 선지급하겠다. 근데도 지금 이거를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기도가 지급하겠다고 한 돈이 2천억 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좀 추정한 금액은 7천억 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금액과 이 금액도 사실은 2천억이라는 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추산을 하는 것이고 일산대교 측도 7천억에 추산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운영비가 2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38년까지. 그럼 2천억이나 운영비를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지금 과도한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거기를 20% 이자율로 계속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안 심사에서 법원이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 논란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또 이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경기도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세금이 결국은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도한 이익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국가가 그 한강 다리를 다 국가 재정으로 하면서 이거 하나 그 돈이 없을 때 이제 건설하면서 민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북서부죠. 북서부 지역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법원에 가처분 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 상태니까 계속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국에는 사법부가 일산대교 측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좀 대응 방침이 있으십니까? 본안 소송에서 그 결국은 그 어느 쪽의 편이 아니라 금액이 그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로 확정될 건지가 문제고 그 전까지 갈등 문제나 어떤 그 문제들은 서로 3개 시와 경기도가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현안에 대해서 이재중 고양시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첫 화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했지만 타이완의 평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히 견제를 했습니다. 무역이나 북핵 문제 등에서도 이렇다 할 합의는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의 발표를 통해서 이번 회담에 대한 결과를 각각 따로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에서의 중국의 관행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인정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 즉 중국의 무력 시위나 무력 사용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타이완 독립 세력이 이른바 레드라인, 어떤 한계선을 넘는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언급은 타이완에 대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겠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면전에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입장 차이를 한 번씩 더 확인한 수준이고요. 이번 정상회담 때문에 타이완 상황에서 바뀌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회담 시작할 때는 분위기는 괜찮았었죠? 그렇습니다. 회담 앞부분이 한 모두 발언을 포함해서 10분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서로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중국말로 오랜 친구다, 하오펑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라오펑요다 이렇게 표시했죠. 두 정상은 또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감도 서로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모두 발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s I've said before, it seems to me our responsibility as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whether intended or unintended. 中美作为世界前2大经济体和联合国安理会的常任理事国，应该加强沟通和合作。 네, 그리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재계 인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른바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 이른바 신속 통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제도를 좀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약간의 성과라고 하면 이 정도고요. 중국이 기대했던 대중 고율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은 아예 발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모았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란 핵 문제 등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고 관점을 서로 교환했다라는 정도로 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별다른 성과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이죠. 국민의힘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 캠프 중심으로 꾸리느냐 아니면 새롭게 당 중심으로 꾸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단 절충형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최근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면서 동시에 최대 부동층이 되고 있죠.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큰 윤곽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본부장 8명, 그리고 사무총장. 일단 사무총장은 중마고우로 불리죠.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큰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총장은 정당의 조직 관리, 그리고 자금 관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철이면 또 공천 업무까지 이렇게 하는데 대선 기간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비용 지출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대선에 후보별로 쓸 수 있는 법정 선거 비용이 최고 한도가 513억 원이나 됩니다. 513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 각 정당 후보가 다 쓰지는 않겠죠. 예. 대략 한 450억에서 60억 정도까지 쓸 건데 예. 그 비용을 이제 최종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 결정권자가 사무총장이다. 엄청난 거죠. 예. 거기다가 내년에 그 대선과 더불어서 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곧바로 전국 지방선거가 있죠. 예. 그 지방선거에 사무총장은 항상 공천관리위원회에 간사로 참여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 그때 역할은 또 뭐냐면은 공천의 저승사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금 관리하죠, 조직 관리하죠, 공천하죠.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강원도 외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사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뭐 중마고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네. 자, 그런데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도대체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길래 네. 대선 임박해서 당 대표하고 후보가 서로 체면 감수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었는가라는 이유는 이제 추은호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돈줄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후보의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몇십억, 몇백억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513억 9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쓰기 때문에 네네. 돈을 쓰고 온다라는 거 도장을 일일이 후보하고 주고받고 한다. 의논한다라는 얘기는 깊은 얘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역이라든지 방패막이라든지 모든 역할, 은밀한 대화까지도 후보와 사무총장 나눠야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낯이 익었던 권성동 의원 결국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을 당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 비슷하게 해서 좀 무리하게라도 해서 사무총장으로 보낸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자리 사무총장 자리 일단 권성동 의원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도 누가 될지 관심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요.
아들 문제로 캠프에서 중도 사퇴한 장제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장점이 이제 정책 능력 그리고 정무 능력을 같이 겸비해 있다. 네. 그리고 성실하고 또 강력한 그 추진력이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PK 출신 아닙니까?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PK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이렇게 썩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PK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당선된다라면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청와대 바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년 부산시장에 나서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대로 그 선거의 역할을 하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장점이기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아들 문제, 노엘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그 2030 세대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이 대선 후보 비서실장도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사무총장은 이제 돈을 움직이는 자리다. 그럼 비서실장은 어떤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권성동 비서실장 임명할 때 보면은 아무 조직도 조직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딱 찍어서 후보로 맨 처음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당의 사무총장으로 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새로 비서실장이 누가 되더라도 권성동 의원이 거의 투톱의 역할을 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막강한 공천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선 이제 3월 9일 날 그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공천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나 쭉 지방의원 그다음 교육감까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그다음에 뭐 이 시장 군수, 뭐 군의원, 뭐 시의원, 도의원까지 다 해서 보니까 3,952명이더라고요. 3,952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천하는데 그 도장 쾅쾅 찍는 실질적인 역할이 사무총장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의 역할을 넘나들면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지요. 그런데 김 전 위원장 재등판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기류가 흐릅니다. 찬성하는 기류도 있지만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준석 대표,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연히 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그분을 선대위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저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후보의 의지가 그 부분은 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감히 하이에나 같은 표현을 쓰는 분들이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이 사람인데 갔다 저 사람인데 갔다 그리고 한 번도 그분이 김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과 좋게 헤어진 적이 없잖아요. 결말이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을 뭐 파리떼다 하이에나다 뭐 자리 사냥꾼이다 거강꾼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어제 윤석열 어제 김종인 출판 기념회에 간 사람들을 한 사람이 거기에 간 사람들 다 파리떼고 그 김종인이가 뭐 한 자리 할 것 같으니까 얼굴 도장 찍으러 간 파리떼고 파리 사냥꾼들이고 하이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김종인 씨가 기분이 좋겠어요. 자, 물론 최종 결정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할 건데요. 지금 들어보면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수록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을 보면 압니다. 별명이요? 김종인 위원장이 여의도 짜르 아닙니까? 여의도 짜르라면은 그 러시아 전제군주를 그렇습니다. 뜻하는데 그만큼 정권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 중진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중진을 배제하는. 그래서 앞서 김무성 전 대표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과 상당히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척을 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재호 전 의원이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근데 예. 이재호 고문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한 번도 그분이 킹을 만들었다는 사람과 좋게 헤어진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참 아픈 부분을 짚은 것 같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랬고 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그 뒤에는 사이가 틀어졌다. 예, 별로 그러니까 상당히 등졌죠. 그런데 지금 관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큰 선거, 대통령 선거 세 번째 막판에 항상 킹메이커 김종인의 이름 이렇게 비중 있게 거론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좋게 표현하면 큰 판을 읽으면서 복잡한 조직을 일시에 장악해 나가는 카리스마형 리더, 집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 좋게 보면 아까 전에 독선적인 이제 자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홍준표란 주호영이란 안철수란 당 안팎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안티가.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데 결국은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어떤 형태로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말하자면 협상력이 뛰어난 분이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협상해서 공개적으로 애 태우면서 또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면서 결국에는 캠프에 합류할 것 같다. 역시 참 노련한 킹메이커. 노련한 킹메이커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출판 기념회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기가 되면 이 표현을 왜 쓴 걸까요? 계기가 되면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 본인 말로는 뭐 조건이 맞으면 뭐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의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 김종인 하면은 그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경제민주화죠.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키를 갖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전략을 써왔습니다.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의 캠프를 보면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제동을 걸고 경제 민주화 그리고 나가서 양극화 해소, 빈곤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높다.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은 이제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현역 의원 등과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혀 나갔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면서 나 전 의원의 역할론에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께서 요청을 하셔서 오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뭐 자가격리 하루가 이틀 끝났다 해서 차 한잔 하려고 좀 또 내가 어디 밖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 뭐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원희룡 전 후보랑 아침 먹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요? 뭐 어쨌든 그 우리 원 후보님은 또 함께 그 대선을 같이 치르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걸 좀 얘기를 했고 본인도 또 좀 어떤 식으로 함께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죠. 자, 최진 원장님, 나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하겠죠?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도 인지도가 높은 대중 스타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정치도 꿈도 있고 그런데 보면요 최근 들어 새삼 느끼는 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단판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단판 1대1 단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경원도 그렇고 뭐 오전에 뭐 원희룡
예. 식사 조찬하고 원희룡 전 지사 또 만났습니다. 전날은 어제는 또 전라북도 재선 온 이영호 의원하고 예, 만났고 만났습니다. 만났다 하면은 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판 잘하는 사람이 직종이 뭐 아시죠? 그 검사들이 단판 잘하지 않습니까? 예, 털어놔 그러면 뭐 나 이렇게 줄게. 털어놔. 뭐 이렇게 예. 상당히 좀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치권에서 단판 잘하는 건 아주 좋은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 만났고, 자, 원희룡 전 지사도 만났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과는 만날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요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를 만나야죠. 예. 만나야 되는데 일단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자신의 행보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2030 세대와 대화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받지 못한 2030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에 동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놓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아까운 것 그렇군요. 아니냐. 어떻게든지 포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청년층과의 만남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년, 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늦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의해도 됩니까? 네. 일종의 이제 구호 비슷한 걸로 합니다. 네, 그렇죠. 기업과 산업을 위한 타협안은 필요 없다. 네. 저기 뭐 마지막 아래 부분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SMR 서울에 SMR을 지을 거 아니면은 다른 데도 지을 데가 없다. 다른 데다가 왜 피해를 정당하냐. 똑같이 위험하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재명은 뭐는 합니다, 뭐는 안 합니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인 지켜보고 있어요. 정치에서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틀어막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세 얘기했다. 정세하자는 거냐? 근데 이게 현실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청년들 마음 잡기 위해서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부산에서도 청년들을 만났었고요. 오늘도 지금 보신 것처럼 청년,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청년층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전략을 아주 잘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2030들이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의절할 데가 없는데 그것을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 선대위 구성한다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그 틈을 노려서 지금 청년을 공략을 계속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20대 2대남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년 측을 공략하는 것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지지도가 상당히 또 이렇게 나름대로 호전되는 그렇군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각 당이 당내당이 있습니다. 예. 청년 정당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으면 청년의 당이 있고 예. 정의당 같으면 청년정의당이 있고 민주당 하면은 전국 청년당이라는 예. 당내당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선대위, 별도의 청년 선대위를 만들어서 그걸 후보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최근 여론조사까지 살펴보니 청년 표심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진 원장님, 예. 자,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요.
특정 세대 네. 그리고 특정 계층을 이렇게 겨냥해서 예. 선거 운동을 이렇게 집중하면 예. 실제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계층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청년 중에서도 20대냐, 30대냐,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화면 보면 참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의 마음을 당기려고 참 애절할 정도 노력을 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원래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 개인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주변을 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재등장할 거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뭘 싫어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조국 사태 이후에 불공정하게 이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불만. 또 하나는 이제 LH 사태로 해서 부동산 문제 정책, 주택 정책이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불공정과 부동산 LH 사태가 한꺼번에 부추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청년층 마음, MZ세대의 마음을 당기려면 거꾸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대장동 네네.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고 그다음에 LH 사태, 조국 사태의 부분, 공정 부분을 해명하는 이 역순을 밟지 않으면 단순하게 이벤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전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국토보유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게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당을 이렇게 실제로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모두를 다 이렇게 질책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직까지 한 40%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별화 나서기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압도적이고 그 사이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청년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과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 각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민주당을 향해서도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못했다. 이재명은 여의도 정치와는 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본인의 지금 정체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성공이 될지 또 저항에 부딪힐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또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 지형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고발도 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지사 언론 지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집권 여당의 후보면 모든 프리미엄과 유리한 파워, 힘, 권력을 갖고 있을 텐데 오히려 역기울어졌다. 우리에게 불리하다. 언론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걸어가야 될 행로는 세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친문, 비문, 반문의 새 행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문, 비문, 반문? 행보가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는 모든 행보가. 근데 과거에 친문으로 갔던 이낙연이나 정세균 후보는 결국은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민심의 방심조차 얻지 못하고 중도하려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보면 친문과 비문의 중간 정도, 점점 비문의 행보를 좀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좀 흐를수록 점점 반문의 행보로 강도 높은 차별화로 갈 수밖에 없고 솔직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안타깝겠지만 이렇게 반문 세게 행보를 가야만 민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정치적인 환경이 돼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청와대도. 아마 말씀드리는데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점점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도 높은 차별화, 반문의 행보를 세게 한 발 한 발씩 내드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화제가 됐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이제 어떤 한 매체가 김혜경 씨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행원 중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자, 혹시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예,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매체는 이 후보 배우자다, 김혜경 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사진이 김혜경 씨고 왼쪽 사진은 배우자가 아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와, 저런 건 제대로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왼쪽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걸 이제 클로즈업에서 봤는데 예. 지금 저도 뭐 감쪽까지 믿었죠. 예. 그리고 댓글에서는 저 입고 있는 망토, 검은 망토가 상당히 고가의 망토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퍼져 있는 판인데. 어제 오후에 나왔던 뉴스들이죠. 근데 지금 예.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가짜인지라고 정확히 저런 경우는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 응당하게 처벌까지 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봅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참 언론의 사명이 끝까지 같네요. 사실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보도한 측에서는 아직도 사실이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김혜경 씨다라고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내리지 않고 있다. 뉴스를 내리고 있지 않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렇게 나서는 걸 봐서는 예. 정황상을 봐서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시인하고 이렇게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약간 오르기는 올랐는데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올라서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거든요. 예. 자, 최진 원장님, 예.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컨벤션 효과로 거품이 꼈고 그 거품은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한 2주째인데요. 지지율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2주 동안에 한 20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이나 사자 대결이나 대부분이 거의 뭐 10%포인트 정도로 안팎으로 아주 상당한 큰 차이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근데 저는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근데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컨벤션 효과는 일주일 이상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굳이 이 부분을 표현한다면 저는 세대 갈등 효과라고 보는데요. 과거의 보수적인 야당과 국민의힘은 주로 6070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당은 2030에 4050까지 더해서 항상 선거 연속 이겼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30이 통째로 떨어져서 상당 부분이 국민의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4050으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2030, 5060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이 포위망을 뚫고 2030을 어떻게든 그 일부라도 상당히 보습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0%포인트 가까이 큰 차이가 만약에 한 달 이상도 굳어진다면 상당히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왜 한 달이 중요한 거죠? 굳어지거든요. 대세론이. 예. 과거에 모든 대선이 그랬었습니다. 3개월, 4개월 전에 10% 이상으로 앞선 후보가 다 당선이 됐었습니다. 한 번 빼고는. 그래서 석 달 전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3, 4개월 전에가. 예, 지금 대선은 넉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운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서 2030 세대의 약간의 그 표심의 변화가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20대에는 이재명 후보를 좀 더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0대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공략이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론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화 면접을 위한 조사보다는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은
그 지지 후보 없다라고 하는 층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2%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모든 후보들로 이렇게 결집되는 양상들이 정치 고관여층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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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인사발령과 업무 지시 등의 불만을 품은 직원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의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직원이 잇따라 갑자기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의식을 잃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회복되신 상태였어요. 그 생수가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이상했다고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30대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지만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틀날 무단 결근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국가수 분석 결과 강 씨의 자택에 있던 독성 물질과 피해 남성 혈액에서 검출된 물질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의 집과 사무실을 비롯해 주변인 조사까지 진행한 경찰은 인사와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은 강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생수병 물을 마시고 숨진 40대 남성 팀장과 관련해선 강 씨가 업무 지적을 자주 받고 지방으로 발령 날 가능성까지 커지자 보복 범행을 계획해 물에 독성 물질을 탄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쓰러진 뒤 회복한 30대 여직원에 대해선 나이와 직급도 같은데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고 생각해 원망을 드러낸 강 씨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 다른 회사 직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룸메이트로 친한 사이인데 자신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 독국물이 발견되지 않는 데 대해선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서 바꿔치기 가능성도 있지만 강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책상 위 물을 마신 직원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던 생수병 사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한 달여 만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차량용 에어컨 부품 안에 필로폰 등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의 판매책을 두고 필로폼과 합선, 대마 등 마약류를 1년 넘게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기계 부품을 열어보니 둘둘 말린 하얀색 봉지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500g입니다. 마약 유통 조직이 냉매를 압축해주는 차량용 에어컨 부품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다 적발된 겁니다. 차량용 부품을 분해한 뒤 적게는 500g에서 많게는 700g의 필로폰을 내부에 은닉한 후 이를 재조립하여 유정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태국에서 밀수한 마약을 전국에 유통해 오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은 모두 26명. 관리책이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으면 판매 총책 2명과 서울, 경기, 충청 등 4개 지역 판매책과 중간 판매책 등을 거쳐 전국에 유통됐습니다. 중국인 판매책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같은 중국인 동포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윗선 이상은 알 수 없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둔 뒤 구매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해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kg과 합성대마 5.4kg, 엑스터시 5,100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28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 필로폰만 해도 지난 한 해 경찰이 압수한 분량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45명도 검거한 뒤
추가로 구매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서 마약을 보내온 한국인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신병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고 어획량을 기록하지 않은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신안 가거두 남서쪽 90km 해상에서 149톤 중국 어선 A호를 붙잡았습니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써서 1,300kg이 넘는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한 자택에서 게임만 한다며 핀잔을 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8살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게임만 한다며 잔소리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상금은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삼청교육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LH 직원 A씨와 지인 등 3명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1심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은 KT 인터넷 불통 사태와 관련해서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6만 6천 원이었지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같은 시간에는 24만 7천 원으로 6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T가 내놓은 보상액은 6, 7천 원에 불과하다며 보상액 상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의 조립식 건물, 이른바 모듈러 교실 증축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충북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근저 화환 100여 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청주 내곡 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근저 화환입니다. 화환 행렬은 지난 4일 내곡 초등학교 정문에 등장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교육감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쓴 채 성명서를 통해 모듈러 교실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모듈러를 철회해! 이들은 모듈러 교실은 소음과 진동, 악취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아래에 둔 필로티 구조로 급식소를 설계해 화재 위험도 높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 구조물 특성상 열 점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교육청은 진정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내곡 초등학교는 지난 2019년 30개 학급 전교생 850명으로 출발해 현재 42학급 1194명으로 내년에는 학생 수가 1420여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이에 충북 교육청은 과밀 해소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모듈러 공법으로 학교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교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이 들어가는 다목적실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은 내진 성능도 뛰어나고 친환경 지역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동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모든 학부모에게 다 실시하고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공사 2주 전에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 과밀 해소는 물론 교육 환경과 안전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겨져 교육청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실히 저녁 약속도 많아졌고 실제로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홍섭 개인택시 기사님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심야 시간에 일하시다 네, 보면 정말 손님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예. 좀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잠재적으로 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밖으로 나와 있고 또 예. 연말 분위기가 좀 함께 합쳐져 가지고 아, 실질적으로 손님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그 밤에 택시 잡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손님도 늘어나긴 했지만 일각에서 이런 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운행 택시가 줄어들었다. 사실입니까? 다소나마 좀 줄어든 게 사실인 게, 네. 그 전국 택시 연합회에서도 24,000명 정도의 그 기사들이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이전에 9시까지 영업을 할 때는 9시가 지나서 10시 정도 되면은 손님이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예. 기사님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 때는 예. 10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예. 개인 택시보다 법인 택시 예. 기사분들이 실제로 많이 그만뒀고 그래서 법인 택시들이 주차장에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도 택시 회사들이 거의 뭐 차를 세워두고 기사를 수급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신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그만두고 뭐 다른 직종으로 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 동료분들도 몇 명이 그렇듯이 이직을 한 거죠. 네. 이직을. 이제 더 이상 많은 돈을 수익을 벌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 뭐 배달 대행 아니면은 대리기사 쪽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신 기사분들 동료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저녁 약속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택시 잡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오늘 오후 9시부터 연말까지 개인 택시 부재 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효과가 그 시간대에 그 부재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택시가 이제 수요가 이제 손님들의 수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완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본적인 완화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다니시던 그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야간에 일하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심야 운행을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를 위해서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어떤 정보 보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요즘 그 1월 1일까지 이거를 해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부재 해제를. 근데 이게 한시적인 부재 해제뿐만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부재 해제를 좀 한다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수급이 돌아가지 않을까, 공급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또 너무 많은 또 택시가 나와 있으면 또 경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같은 동료 개인 택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일할 양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무리를 해서 일을 더 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옛날 정말 80년대, 90년대 이때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또 넘쳐나고 택시는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손님들이 그 택시 호출 앱을 통해서 그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 기사님들이 도착지 보고 손님 골라 태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간혹.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다시피 그 카카오티 블루 택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콜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지금 요금 인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나 봐요. 혹시 택시 업계에서 요금 인상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요원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요즘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그리고 기름값도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렇다면 저희도 당연히 요금이 좀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갔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요원 사항이지만은 어려운 시기 저희들도 함께 같이 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다라는 측면에서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사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주말 있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당분간 심야에 우리 그 일반 시민들 택시 잡기 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연말이면은 겪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또 제 주변의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조금 노력들을 해서 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열심히 좀 나가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동수단의 그 어떤 서비스를 좀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면은 다소나마 좀 택시 잡기 어려운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정부기관도 우리 한홍섭 기사님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이 주셨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잘 참고해서 좋은 대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이라크와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을 치릅니다. 최종 예선은 사령탑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늘 우여곡절이 많았던 관문인데요. 이번 벤투호는 어떨까요? 조은지 기자가 살펴봅니다. 중국에 당한 충격적인 패배. 우리 축구가 33년 만에 카타르에 진 이른바 도하 참사. 직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은 걸음걸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최장수 사령탑 슈틸리케 감독이 짐을 쌌고 배턴을 이어받은 신태용 감독은 마지막 두 경기에서 힘겨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골득실에서 딱 한 골 앞선 조 2위로 다소 머쓱하게 9회 연속 월드컵 티켓을 땄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첩첩산 중 조광래 감독을 경질하고 최강희 감독이 원포인트 사령탑으로 벼랑 끝 승부를 치른 끝에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마음 졸았던 직전 두 대회와 비교하면 이번 벤투호는 한결 느긋합니다. 5경기 무패, 조 2위로 최종 예선 반환점을 돌았고 3위와는 승점 6점 차로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우리와 이란, 절대 양강이 큰 이변 없이 순항하는 겁니다. 저희만의 또 색깔이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플레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그 전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이라크도 잡는다면 조 2위까지 직행하는 카타르 월드컵에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물론 내년에도 세 차례 힘겨운 중동 원정에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인 이란과의 안방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최종 예선만 3번째인 캡틴 손흥민은 월드컵 진출은 당연하고 최고의 결과를 꿈꾸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가는 게 당연히 목표지만 최종 예선을 정말 잘 치르고 싶거든요.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령탑의 무덤으로 불린 최종 예선 흑역사를 딛고 벤투호, 손흥민과 아이들이 카타르행 꽃길만 걸을지 오늘 짜정 이라크전이 분수령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KT가 2연승을 거둔 한국 시리즈 3차전은 쿠바 투수들이 맞붙습니다. KT는 강철없게 데스파이네가 선발로 나서고 두산은 탈삼진 신기록을 세운 닥터 K 미란다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쿠바 선발 투수 맞대결로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 3차전. 위기에 처한 두산은 기다렸던 에이스 미란다가 돌아옵니다. 공 개수나 이닝은 뭐 아직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날 뭐 마운드에서 던지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때 3차전부터는 정말 뭐 총력전이라고 봐야죠. 미란다는 공 100개 이상은 어렵지만 몸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2연승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운 KT는 특급 우한 데스파이네가 출격합니다. 일단 데스파이네 선수가 최대한 끌고 갈 때까지 가주면 또 승기가 잡으면 그때 고영표 선수를 쓸 것이고 그다음 미란다 선수가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데스파이네와 미란다 모두 평균 성적에 비해 상대팀을 만났을 때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데스파이네는 두산 상대의 평균 자책점 5.40, 미란다는 KT 상대의 평균 자책점 4.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2연승을 한 팀의 우승 확률은 89.5%, 2연패를 한 팀이 역전 우승한 경우는 2번 있었는데 상대는 모두 두산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뒤집기를 노리는 두산과 우승에 한 발짝 다가가려는 KT. 3차전 승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추신수가 소속팀 SSG와 올 시즌 연봉과 같은 27억 원에 1년 재계약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친 뒤 KBO 리그 역대 최고 연봉을 받고 SSG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는 올 시즌 타율 2할 6푼 5리, 홈런 21개, 타점 69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추신수는 내년 스프링 캠프에 맞춰서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추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지명타를 하게 되면 여러 선수들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또 수술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몸 서로 다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보죠. 정말 기대되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경기와 충북, 전북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광주는 4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3도, 대전 14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입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